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디카로 쓰는 글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셨고요. 예. 어떻게 또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상옥 교수님의 이제 특강이 잠시 후에 있을 거고요. 또 시공부하고 여러분이 이제 작품 내신 거 있는데 그 작품에 대해서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디카시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또 뭐 직윤이, 은윤이 그런 기본적인 얘기들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디카시를 우리 디카시 창시자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있는 디카시를 처음 기획하고 시작하신 이상옥 교수님의 짧은 강의가 먼저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그럴까요? 예. 반갑습니다. 송산도서관 상주작가 프로그램으로 이도훈 시인님께서 좋은 강좌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또 디카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 창신대 명예교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옥 교수님의 그 디카시에 관련된 앞으로의 뭐 포부 계획 이런 것까지 같이 들어봤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그 디카시를 응모하는 대표적인 그 몇 군데가 있습니다. 풀꽃 문학제라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황순원 소나기 마을에서 하는 디카시라든가 그런 공모전에 관련돼서 또 그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는지 또 모셔가지고 얘기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오면, 지난주에 우리가 한 이야기에 이제 계속 이어서, 은유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디카시라는 것이 이제 5행 이내에 짧게 어떤 글을 마무리 짓는 건데요. 사실은 길게 쓰는 것보다 짧게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시가 산문시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이 산문으로 쓰는 시는 또 쉬워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운문적으로 쓰는 시, 특히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일본의 그 두 줄짜리 시 이런 것들은 시가 짧을수록 그 안에 담아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응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디카시도 5줄이긴 하지만 그 5줄 안에 어떤 그 시에 대한 속성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 공부가 되지 않은 분들은 디카시가 또 어렵다. 또 여러분들 그 숙제 낸 거 있는데 그 숙제 낸 거 가지고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거기서도 시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법이 무엇이냐? 사물의 상태나 움직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수사법. 여기서 이제 암시적이라고 이렇게 했죠.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내겠다기보다는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직유법 같은 경우는 A가 있고 A와 같은 B 서로 이제 동등한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그 A에 대해서 이게 원관념이 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 원관념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 중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랑 연관된 또 다른 매개체, 보조관념을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럼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내 마음은 호수요. 그래서 호수 얘기를 해보면 호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호수라는 것은 깨끗하고 맑고 잔잔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호수를 보니까 우리 동네 호수는 조금 오염이 돼가지고 악취도 좀 나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고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개인의 감정이죠. 그래서 나는 그런 아름답지 않고 그런 것을 호수로 빗대서 표현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호수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이라는 것은 통념적이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유법 중에 이제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
상징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쓰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제 좀 시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징에 관한 그런 책을 좀 읽으시면 시 쓰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유법은 A와 B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는 게 직유법이라고 하면, 은유법이라는 것은 A는 B다 라고 해서 A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다가 새로운 B라는 거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근데 그 덮어 씌우는 그 새로운 이미지가 너무 엉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아주 친숙한 것들, 익히 다 아는 것들, 굳이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이해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은유를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은유법이 뭐 설명하자면 너무 광대하다 보니까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유를 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그 체험적인 관점이 있어야죠. 내가 직접 겪고 내가 경험한 것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럼 거기에서 또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상상력도 조금 보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A라는 것에 대해서 친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 A라는 것을 독특한 새로운 B로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은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기표와 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기표, 기. 기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시피니아, 기의라는 것은 시프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시니피에. 우리가 이제 또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가 또 나오거든요. 또 용어에 뭐 한자도 나오고 외로도 나오고 막 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계속 시공부를 하다 보면 책을 읽던 강좌를 듣던 계속 반복되는 용어입니다. 용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은 용어를 먼저 이해하고 그 용어를 뜻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표, 기, 시피니안, 시니피에 이런 것들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시르라는 언어학자가 얘기하기를 뭐라 했냐면 거기 프린트물을 보면 기표는 기호의 지각 가능하고 전달 가능한 물질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나무다. 그럼 나무라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게 글자로 보이든 소리로 보이든 그림으로 보이든 그 나무라는 것 자체는 기표, 시피니앙이 되는 거죠. 시니피앙이 되는 거죠. 저도 헷갈리네.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러면 이제 시니피에는 뭐냐면 나무라는 문자나 나무라는 소리, 나무라는 그림이 주는 어떤 이미지, 감정. 예를 들어서 뭐 튼튼함이라든가 뭐 듬직함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결같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도 이제 본인에 따라서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의, 시피니에라고 말한다는 거죠. 또 소시르가 언어를 랑그와 파롤로 나눴어요. 랑그하고 파롤. 그럼 랑그라는 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발화, 개인이 느끼기 그 이전 상태가 랑그, 그러니까 나무, 그 상태가 랑그. 근데 그 나무라는 이미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떤 뭐 풍성함으로 받아들였다.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발화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파롤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표나 시피니앙, 원관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다 친숙한 것들을 갖다 놓고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만 아는 특별한 어떤 것, 그걸 가지고서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려워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원관념 같은 거는 아주 친숙한 거, 누구나 다 아는 걸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이제 뽑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은유적인 표현을 할 때는 약간 독창적인 거, 독특한 거, 혹은
모든 사람이 그거를 보고 알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들.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박혜람 시인의 창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상 창문을 보지만 그 창문이 서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독특함, 상상력의 표현 이런 게 덧붙여서 은유가 돼버리면 시가 아주 멋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르에 대한 것을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은유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1번 은유는 한 존재를 다른 존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근데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존재라는 걸 뭐냐? 나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 이 내가 얘기하고 싶은 한 존재는 흔한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것, 친숙한 것. 그래서 우리가 시의 제목이나 시의 소재도 보면 뭐 처음 듣는 생소한 것을 쓰는 것보다 누구나 다 아는 익숙한 거를 갖다 놓고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일단 친숙하거든요. 친숙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다른 것을 이제 은유를 해서 덮어 씌워야 되는데, 이 덮어 씌운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경험적인 것, 그 다음에 상상력, 새로운 표현, 색다른 접근, 이런 게 돋보일수록 작품성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효빈 시인의 도서관의 도서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 노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라 했다. 누군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나는 열람실의 빈 책상이었다. 책상은 내가 일어나 주길 바랐지만 누군가의 뒤를 따라갔으나 나의 슬픔은 부족했고 무수한 입이었지만 말 한마디 못했고 소리내어 나를 읽을 수도 없었다. 대여 목록 신청서에는 첨언이 많아 열람의 눈이 쏟아지고 도서관은 이동하기 위해 흔들렸다. 당신은 이미 검은 표지를 넘겨놓았고 반출은 모퉁이를 닳게 하여 손이 탄 만큼 하나의 평화가 타오른다는 가설이 생겨났다. 몇 페이지씩 뜯겨져 나가도 도서관 첫 목록 첫 페이지엔 당신의 이름이 꽂혀 있어 책의 완결을 위해 읽을 수 없는 곳을 읽었을 때 나는 걸어가 문을 닫는다. 도서관의 책상은 오래된 시계를 풀고 있다. 202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데요. 첫 줄에 보니까 한 노인의 죽음은 한 개인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거라 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읽는 사람이 시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뭐지?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나 다 알고 우리에게 친숙한 것이잖아요. 저도 여기 송산 도서관에 와 있지만 그럼 그런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막 전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재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일반인이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 일반인이 모르는 소재를 갖다 놓고 내가 뭔가를 전개한다라고 하면 읽는 사람들이 헤매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자체도 지금 모르는데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읽어가는 내내 오리무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시처럼 쭉 읽어보시면 표현 같은 거나 상상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가 어렵다고도 느낄 수 있지만 읽다 보면 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더 파고들게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이해하게 되고 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은유는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 뭐 아까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서 관찰을 하고 또 사색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탐구를 하는 거죠. 탐구를 하다가 그 은유가 뭐라겠냐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흐트러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새로운 긴장감을 주는 거죠. 그럼 독자들이 이건 뭐지? 뭘 얘기하는 거야? 하면서 시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게 현대 시라는 게 좀
불편하게 만든다고 했죠. 예. 평온하고 잔잔한 질서 잡혀있는 이런 대상이나 사물들을 흔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괴롭힌다는 게 아니라 그걸 흔들어가지고 시인이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고 또 새롭게 정이 내려가는, 예. 이런 게 이제 현대시라겠는데 그것을 이제 은유적인 기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잉여들이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서영 시인의 잉여들 6페이지입니다. 물가에 구석기 시대부터 앉아 있었다.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작은 돌멩이였다가 한 마리 새였다가 나비였다가 고양이인 적이 있었으니까. 흩어지는 것에 대해 생각하다가 다시 모양을 바꾸는 일에 대해 고민했다. 나는 왜 당신이 다가올 때 하필 향기를 가진 꽃나무로 변해버렸을까? 당신은 그리움을 불어넣고 하얗게 머리가 센 미소를 내게 남겼다. 내가 사는 곳에서는 다음 시대가 오지 않아. 나는 여전히 구석기의 물가에 앉아있다. 한 마리 돌멩이였다가 나비였다가 고양이처럼 매일 발생하는 이야기를 살짝 밟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여기는 어디인가? 남반구인가? 북반구인가? 적도인가?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요. 조금 길어서 맨 끝줄, 끝에 두 번째 줄, 허공에 기록된 이야기를 쓰기 위해 물의 표정은 최대한 투명해진다. 이렇게 끝맺는 건데요. 연인들은 부지런히 서로를 잊으리라 라는 시집에 나온 시들입니다. 그래서 잉여들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제한된 양에 벗어난 나머지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잉여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자가 잉여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첫 1년에 보면 나는 구석기 시대부터 앉아 있었다. 작은 돌멩이였다가 한 마리 새였다가 나비였다가 고양이인 적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 시인은 이 시에서 뭘 얘기하는가 궁금증을 자아내죠. 그래서 읽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게 하는 쭉 설명이 쭉 되는데 좀 시가 좀 길긴 한데 또 맨 끝 두 줄이 인상적인 것 같아요. 물이 우리가 투명하지 않습니까? 물이 투명한데 원래 물은 투명하죠. 그쵸? 그럼 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물이 투명할까에 대해서 시인은 또 딴지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찰을 하고 사색을 하고 탐구를 하다 보니까 물이 투명한 거는 허공에 기록된 이야기를 얘가 받아서 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비춰지니까 그거를 받아서 쓰기 위해. 그래서 물은 최대한으로 투명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서영님의 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를 보면서 뭐 내일 당장 이렇게 써라. 그거는 이제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걸 계속 접함으로써 내 시도 조금씩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도 조금씩 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시를 한번 또 볼게요. 8페이지에 있는 부적절한 비유나 다소 엉뚱한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조장한다. 이게 맞겠죠? 예, 부적절한 비유. 이게 이제 약간 넌센스한 거죠. 또 엉뚱한 표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시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유계영 시인의 블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링크 유계영. 검지표고 하나, 중지표고 둘, 순서대로 펼쳐지는 동그란 주먹이 코에 꽂히는 순간을 조심하세요. 우는 천사들. 여우털 모자가 날아갔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시작하세요. 관자놀이의 칼날이 날아와 꽂힐 때 내면의 흰빛을 드러낼 각오를 마친 사과와 같이 스스로의 빛으로 추락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 쭉 전개되는데요. 이 시도 조금 길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생뚱맞아요. 생뚱맞으면서도 엉뚱한 표현, 아까 표현 같은 스스로의 빛으로 추락하세요. 빛이라는 거는 약간 긍정적이고, 그쵸? 뭔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 나아진 이미지인데 스스로의 빛으로 추락하세요. 이런 표현들 쭉 읽어보면 도대체 현대시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에 한 40%만 얘기하신 것 같아. 나머지 60%를 숨겨놔갖고 읽는 사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시들도 이제 계속 접하고 읽다 보면 무슨 의미로 썼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상 시인의 그 초월시 같은 것도 보면 도대체 그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또 해석해내는 평론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적절한 비유나 그러니까 시 전반적으로 이런 게 다 차 있으면 너무 난해해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5줄 안에 시를 쓴다고 했을 때 한 줄 정도는 이런 걸 넣어줌으로써 긴장감을 높이고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천천히 오늘 시들은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디카시 5줄만 쓰면 되는데 근데 그 5줄만 쓴다고 5줄만 공부하면 안 되고요. 5줄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길게 쓰고 연습을 해야 돼요. 영화 중에서 그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가을의 전설 보면 전반부에 남자 주인공 둘이 형제가 아버지한테 작문을 배우죠. 작문을 배우는데 처음에 씁니다. 이래서 막 써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검사를 하고서 반으로 줄이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또 가가지고 또 그 내용을 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또 검사를 맞으면 또 아버지가 또 읽고서 또 반으로. 그럼 또 아이들이 가서 그걸 또 반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에 반이 된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딱 읽고서 됐어.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숙제한 거 놓고 나가서 놀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글짓기라는 것은 내가 짧게 쓰는 게 목표라고 짧게 쓰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장문의 길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줄여나가는. 그러면서 그 많은 글들이 응축되는 거죠. 그래서 그 5줄의 그 시가 그 장편의 그 시나 또 소설이나 이런 이야기보다 더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줄짜리는 얼마나 더 임팩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쓴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은유의 새로움을 잃으면 시는 죽는다. 그쵸? 은유라는 것은 늘 새로워야 됩니다. 남이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은유를 하면 너무 식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쟁반같이 둥근 달을 예를 들면 쟁반같이 둥근 달은 누구나 다 아는 아주 익숙한 표현이니까 너무 관념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시를 쓰는데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쓰면 바로 잘려 나가겠죠. 근데 이런 것들조차도 그 쟁반같이 둥근 달인데 그 이후에 새로움을 더 부각시키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쟁반같이 둥근 달만 쓰니까 너무 관조적이고 너무 진부한 표현이니까 안 좋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더 은유를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 새로움을 잃으면 그 문장은 그 시는 그 표현법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은유라는 것 기존 질서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또 다른 소통을 하고 싶은 거죠. 그 시인의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새로운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T.S. 엘리어트의 그 황무지라는 시가 있는데요. 너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고 또 이 시가 그 구절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이런 표현 때문에 또 더 유명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봄이 시작되면 대형 사고가 항상 많이 일어나죠. 땅이나 이런 날씨도 얼었다가 풀어지면서 긴장하는 게 좀 풀어지는 것 같고 사람들도 긴장했다가 좀 풀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4월인데
그래서 이 시가 유명해지긴 했지만 사실 이 시에서 품고 있는 뜻은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얼리어트가 얘기한 그 황무지는 사실은 장시예요. 굉장히 긴 시인데 우리가 그 앞부분만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황무지 1편의 죽은 자의 매장의 첫 구절이에요. 11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인가요? 예.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추억과 욕망을 섞으며 봄비로 생기 없는 뿌리를 자극한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었지.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군들에게 약간의 생명만 먹여주었지. 자, 이렇게 있는 게 그 첫 단락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T.S. 얼리어트가 얘기하는 이 황무지라는 것이 4월은 잔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제 해석이 있겠지만, 이 시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겨울을 보면, 근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거기 보면,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었지. 겨울이 왜 따뜻할까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불 속에 있으면 따뜻하죠. 예, 이불 속에 있으면 따뜻한데, 이런 거죠. 땅 위는 지금 마이너스 20도예요. 근데 땅 속은 마이너스 10도예요. 그럼 땅 속이 생각할 때, 야, 밖은 마이너스 20도야. 여기가 훨씬 따뜻하지. 그런 따뜻함. 그래서,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었지.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모든 걸 다 잊고 다 덮어버린 거야.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군들에게 약간의 생명만 먹여주었지.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예, 죽지 않을 만큼만 뭐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차가운 땅에서도 겨울 동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시인에 견주어서 볼게요, 시인. 자, 아무래도 이 얼리어트가 시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아주 초보 시인들한테. 자, 당신들은 지금 겨울에 살고 있는 거야. 겨울에 살고 있는데, 스스로 만족하고 산다는 거죠. 내 시가 이래. 제가 이제 시인을 4단계로 나눈 게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4단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건데. 자, 초보 시인들은, 그냥 자기 시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 있어요. 내가 시를 너무 잘 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상태가 겨울에 땅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나태해져 있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들을 보면 시를 계속 쓰는데 시가 계속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롭게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접목시키고 하니까 시가 계속 좋아져요. 근데 반면에 어떤 시인들은 예전 시나 지금 시나 별로 다를 게 없어요. 1집을 낸 시집에 있는 그 시나 2집에 있는 시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더 새롭게 공부하고 더 진취적인 걸 공부하고 더 시가 나아지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시집이 나올수록 신선해요. 더 과감해지고 시가 더 성장된 모습 뭐 이런 걸 막 보여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시인들은 참 나중에 크게 될 시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얼리어트가 얘기하는 이 겨울이라는 것은 초보 시인들이 어떤 그 자기 심취에 빠져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본 거예요. 죽지는 않았죠. 근데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더 이상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근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뚫고 올라오라는 거죠. 그래서 라일락이 죽은 땅에서 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땅이 죽은 게 아니라 땅이 살아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거지만, 얼리어트가 얘기하는 거는 겨울 동안에 죽어 있는데 너 죽어 있는 게 살아서 생명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 자기 만족이나 나태해지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서 시가 새로워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봄비로 생기 없는 잡뿌리를 자극하고 계속 차고
난 뭐 디카시만 찍을 건데 뭐 사진 찍고 시 5줄 쓰고 야 멋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공부를 하고 책을 좀 보고 또 좋은 시 보고 아까 소개한 그런 장시 막 이해도 안 가는 시지만 왜 그런 시를 내가 읽느냐 읽다 보면은 그런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피워야 한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시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얼리어트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은유라는 것이 낡고 진부한 것들을 새로운 걸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인만이 갖고 있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시인이 보고 관찰하고 사색하고 그 시인이 상상한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걸로 덮어씌우는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습관화된 단일성이나 습관화된 거는 폭력이라고 했거든요. 문학이나 시에서. 문학이 뭐냐? 문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그 비판한 거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만 하는 거예요. 문학이 해결하지는 않아요. 문학은 그 사회 현상을 비판하고 분석하고서 제시를 하다 보면 후대가 그걸 토반으로 해서 새로운 혁명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게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일성이나 습관화됐다라는 것은 문학의 입장에서 보면 폭력적인 거죠. 그런 폭력에 굴복하고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현대시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냐면 마지막에 저항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저항의 메시지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다. 내가 혹시 겨울에 있진 않나. 그러니까 이 땅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는 게 너무 귀찮거나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이름 없는 씨앗 얘기해 줬잖아요. 어떤 싹이 있었는데 땅에서 고구마가 죽어가면서 야 겨울 오기 전에 너도 빨리 땅 위로 올라가야 해. 안 그러면 나처럼 죽게 될 거야 하고 고구마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씨앗은 뭐 거기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든 싹을 떼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볼이니까 사람들이 또 계속 볼이 밟게 하잖아요. 못 올라오게. 그런데 이제 얘가 주저앉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썩었겠죠. 근데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갖고 결국은 땅 위로 올라와서 할아버지가 우리 보리싹이 나왔냐 하니까 자기 이름이 이제 보리인 걸 알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더 성장해서 아주 넓은 세계를 보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썼었는데 하여간 내가 혹시 겨울에 있진 않나. 이 겨울에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핑계가 많지는 않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늘 시를 쓸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공부를 안 한 거 아닐까. 책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쓴 이런 시가 이거 뭐 전에 썼던 거랑 너무 뭐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새로운 게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워갖고 땅 위로 올라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자료에 있는 디카시 몇 편을 보겠습니다. 먼저 백금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에요. 학생이 쓴 건데 키가 10m. 백금산 나도 키 클 수 있어. 대신 그림자의 힘을 빌려서 10m 정도는 가뿐하지. 그래서 아주 자신의 이제 그림자 모습을 찍어서 이거를 작품으로 했는데요. 번뜩이는 재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카시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재치 있게 쓰는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화면을 담아서 그 화면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진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치 있게 쓰는 이런 디카시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된 작품이고요. 또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두 번째 류미월님의 봄마중. 사진을 보면
얼어있는 호숫가, 뭐 산도 보이고 약간 노을 지는 그런 시간대인데, 등이, 그, 테라스에 있는 등이 하나가 있죠.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물 소리가 그리운 걸까? 보름달이 강가에 내려앉아 얼어붙은 강을 응시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참 잘 쓴 디카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시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은유가 돼야 되는 거. 얼음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뭐, 노을이 있고, 전등이 있지만, 이 전등을 전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등을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 사진만 봐도 전등이 달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달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작품을 쭉 보니까 1번의 얼음 녹는 모습을 그냥 얼음으로 묘사했고 새싹을 그냥 새싹으로 묘사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얼음을 어떤 다른 대상으로 또 새싹을 다른 대상으로 은유해서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영빈 시인이 한 것처럼 얼음을 동장군처럼, 그러니까 동장군이 갈등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마치 동장군이 얼음이 녹고 있는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모습으로 담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면 그냥 대상을 이제 그대로만 이제 보고 그 모습에서 그대로 이제 뭔가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처음에 있었던 그 백금산 학생의 그 디카시처럼 화면에 대한 어떤 순간적인 포착을 잡고 거기에 대해 센스 있게 이제 시를 쓰는 요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류미얼님의 봄바중처럼 그 전등에 대한 그 대상을 달로 은유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품을 보면 이병헌님의 연가가 있어요. 연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이병헌님의 연가를 보면 네 모시는 길 밝히려고 발그레한 수줍음 낮은 곳에 걸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그 가지에 물방울이 맺힌 그런 사진을 가지고 이제 시를 썼어요. 근데 이 물방울을 맺힌 것을 그냥 물방울이나 이슬이나 이런 걸로 표현한 게 아니라, 등처럼, 낮은 곳에 걸어 놓은 등이라고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대상, 내가 디카시를 딱 찍었는데, 그 찍은 걸 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대상에 다른 것을 없는 거죠. 그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전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방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달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를 전등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런 식으로 은유를 하면 그 작품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카시를 쓰고 쉽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뭐 쉽게 찍을 수 있고 그 찍은 거에 대한 영감을 다 또 메모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센스 있는 어떤 장면을 포착해서 거기에 대한 센스 있게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작품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사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상상의 날개를 거기에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디카시에 대한 이상욱 교수님의 얘기가 있었고요. 또 은유법에 관한 얘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디카시를 여러분이 그 두 개의 작품을 가지고 숙제를 해서 내보셨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을 찍고 거기에 대한 글을 담아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품을 쭉 모아가지고 연말에는 이제 기념 작품집 해서 작품집을 또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낼 거니까
좋은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대 손님으로 최서진 시인이라고요. 시를 잘 쓰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초대해서 잠깐 얘기를 듣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주제가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디카시를 쓰느냐? 주제는 이제 집이 되겠습니다. 집. 뭐 소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집이라는 게 저도 이제 여기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미지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집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편히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라는 것이 퇴근하고 들어갔는데 또 다른 일이 시작되는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 시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시 내용이 그거예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나는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 뭐 그런 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에는 늘 하던 말이 나는 출근이 없으니까 퇴근도 없어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책 만드는 일을 하고 막 하니까 주로 이제 집에서 일을 많이 해요.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이 이제 거의 사무실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은 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집에 가도 뭔가 또 밀린 일을 또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그 장애인 학교에서 이제 봉사했을 때 그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와서 검정고시 공부를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쓴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등단도 안 하신 분이고 그냥 글 쓰는 게 좋아서 쓰시는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럼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고 늦게 퇴근해서 막차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그 상황에서 좋은 시가 안 나오겠죠. 뭐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버스를 타고 막차를 타고 집에 가는데 달님이 나랑 숨바꼭질을 해. 빌딩 뭐 농협 건물 뒤로 숨었다가 짠 하고 나타나고 또 건물 뒤로 숨었다가 짠 하고 나타나고 내가 집에 가는 내내 나와 숨바꼭질을 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또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라는 것이 이제 그분도 이제 뭐 정겨운 그런 곳이 아니라 외롭고 쓸쓸한 그런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또 시 쓰는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게 썼을 텐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집에 들어가서 달에 두 줄을 매달고 그네를 타 하면서 이제 시가 끝맺는 그런 거였는데 시를 읽은 내내 이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그런 거가 이제 쭉 보여지지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숨바꼭질 노래하고 그네 탄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시를 잘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현대시라는 거. 전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슬프고 기쁜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는 이제 서정시가 되겠고요. 슬프더라도 빠른 비트로 이렇게 즐거운 걸로 재미나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현대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의 모습을 찍고 뭐 집에 대한 시를 쓰셔도 되는데 집에 대한 거를 찍고 집을 쓰면 안 되겠죠. 예, 다른 것을 갖고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내가 집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덧붙이거나 이런 은유라는 것은 뭔가 있는데 그걸 이제 덧붙이는 거. 이게 은유라고 했으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주제나 소재가 집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